이번 재판에 대해서 어떤 소회를 얘기하셨나요? 글쎄, 이재용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전에 들으시고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뭐 소회가 없지 않으실 텐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형사 재판에 대해서 예. 이때까지 형사 재판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예.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어떤 절차 진행이나 제도에 대해서 어떤 존중하고 어떤 기대라면 기대, 형사 재판은 다를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당신 본인의 재판과 또 한편으로 옆에서 진행된 재판을 예. 이렇게 보고 듣고 그렇게 해 오셨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특히 예. 어떤 아무런 증거 없이 최순실 씨, 최서원 씨와의 예. 어떤 공모했다는 그런 판결 예. 태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라는 그런 좀 소회를 갖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재용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하여 네. 뇌물을 받은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공모 사실 자체를 부인하시죠. 그럼요.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이번 판결 나오고 난 다음에 본인 입으로 그게 말이 되느냐, 또는 그런 일이 없었다. 네. 변호인들이 그 점을 잘 밝혀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모양이죠. 뭐 평소 일관되게 말씀해 오신 것입니다. 최서원 씨와의 공모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도 더욱 분명히 강조하셨고, 예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많이 거론되었던 코아 스포츠, 나중에 비덱으로 개명된 코아 스포츠에 대한 금원 송금 같은 경우에는 코아 스포츠의 존재 자체를 언론에서 보도하기 전까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코아 스포츠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그건 지금 법정에서 어느 정도 확정된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법정에서 바로 막 첨예한 쟁점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검도 그건 받아들이나요? 아니죠. 이번 재판 보면 안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쪽에서 일종의 피고인 신문 같은 것들이 아마도 증거로 그쪽 재판부에도 제출이 됐을 텐데,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서원 씨와의 공모 부분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코아스포츠 존재를 몰랐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달이 됐을 텐데 아마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달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상례로 볼 때 이런 얘기죠. 예, 아마도 여기에 피고인 신문 조서를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참고 자료 부분 제출했을 거다.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왜 인정이 안 된 거군요, 이쪽 재판에서. 지금 결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물증이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공모 관계는 인정하는. 예를 들어 대통령은 아마 이제 김종 차관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김종 차관에게 승마 선수 정유라를 직접 언급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김종 차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같이 있었다고 말해주는 김종덕 장관은 이 사실을 들은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부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은 김종 차관, 신빙성이 떨어지는 김종 차관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인데, 오히려 재판부는 이 승마 선수 정유라를 직접 언급한 점이 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번 이재용 재판부는 마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가 이재용에게 직접 되었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전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안종범 수첩에도 전혀 적혀 있지 않았고. 아니 이재용 본인 입으로도 자기가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라는 얘기 자체는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몇 번 진술을 했거든요. 그럼요. 참 희한한 판결이 어떻든 났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말좀 공모라는 게 말이 되느냐. 전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돈 달라고 무슨 공모를 정확하게 돈 달라고 했다고 뇌물을 달라고 했다고 하면 적어도 구체적인 공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친하다고 해서 이번엔 경제통일체 이런 말도 없었잖아요. 경제공동체는 아무래도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그 부분 말고 보다 좀 어떻게 보면 짜낸 듯한 논리인데 공모를 했으니까 비공무원이 지원을 받은 것도 공무원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버린 것인데, 그렇다면은 제3자가 받았을 때 제3자 뇌물죄를 따로 두고 있는 법에서 이 체계상 굉장히 무리스러운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공모를 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무슨 이번에 이재용 재판부에서 무슨 확고한 어떤 증거를 내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어떤 증거라는 게 사실 나올 수가 없는 게 그러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지금 얘기되는 것들도 아주 그냥 막연한 정황인데요. 이를테면은 승마 지원이 이루어진 후 피고인들, 즉 이재용 부회장 삼성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한 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박상진 사장이 아프리카 순방 때 대통령과 악수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식으로 특검은 공소장에 적었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근데 여기는 그걸 든 거라고 해놨어요. 네네. 그래서 이 최소원 씨가 뒤에 박상진 사장에게 전화해서 악수는 잘 하셨냐라고 물은 것이 굉장히 특별한 무슨 증거인 것처럼 또 특검은 주장했는데요. 그 부분은 대통령과의 악수 장면이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다 그걸 볼 수 있었던 정보인 거죠. 사실 제가 볼 때는 최순실이 사기거든데 어떻든 오늘 몇 번 대통령께서 공모관계는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공모라니 또 어떤 뭐 혹시 다른 글쎄요. 지금 뭐 가장 직접적인 부분은 그 부분 공모에 대한 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형사재판이라는 거 내가 그동안 좀 믿었는데 이재용 재판 보니까 형사재판도 웃기는 재판이 되고 말았다. 무슨 뭐 앞으로는 이 법정에 뭐 뭔가 뭐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든가 뭐 어떤 내 입장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든가 뭐 이런 말씀은 없었어요. 그런 얘기 못합니까? 바로 뭐 어떤 과격하거나 뭐 급진적인 어떤 생각을 하시거나 표현하시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재판 제도, 우리나라의 어떤 법치를 지금까지도 존중해 오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징적 의미가 크시죠. 그래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서 재판 속에서 그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여전히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재용 부회장 선고를 보면서 과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만으로 이 진실이 규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좀 더 갖게 되신 부분도 또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무슨 뭐 박 대통령께서 무슨 뭐 일체 재판을 거부하신다거나 뭐 그 단계는 지금 아니군요. 그런 뭐 이런 그건 아니군요. 지금 박 대통령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앞으로? 사실 그 공소 사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제대로 이 재판에서 여러 가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자면 구속 기한으로 되어 있는 10월 중순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속 기한 문제가 사실 큰 쟁점으로 대두될 것인데요. 원칙상 그 6개월의 구속 기한을 넘게 되면 실제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을 한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유라든지 이런 사회적 이유를 고려하지 말고 법적으로 보고 또 선례를 생각한다면 만일 시한을 넘어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 이를 우려해서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또 그 추가 영장 청구 부분이 검찰은 또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뭔가의 범죄를 가지고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서 새로운 구속 기간을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은 근데 사실상은 무리인 것이 이미 공소장, 구속영장 청구가 다 겹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SK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SK는 지금 그 뇌물 요구라고 이렇게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데 그 구속영장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SK 부분이. 그래서 만일 무언가 검찰 쪽에서 또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 SK 공소 사실을 가지고 혹시 추가 영장 청구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굉장히 무리스러운 것이 SK에 대한 주요한 심리를 거의 마쳤습니다. 여기 재판에서. 이미 마쳤는데 그것을 심리하겠다고 6개월의 새로운 구속기간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스러운 주장인 거죠. 세계인권사에 기록될 만한 참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처리하는 정도 같으면 일반 뭐 시민들의 권리나 이런 데 있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러면 또 10월 지금 잡혀있는 날짜는 10월 언제까지입니까? 10월 구속기한이 10월 15일경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안 되면 또 뭔가 검찰에서 무리수를 해서 연장시키거나 만일에 그때 이제 그 담당 지금 재판부가 이제 그 판단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뭐 영장 판사가 또 있습니까? 만일 추가 영장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다른 재판부, 영장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입니다.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원칙으로 따른다면 법 원칙을 따른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군요. 다른 예를 들어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되어서 새로운 영장이 구속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면
일단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참 우리는 그런 것에 지금 기대해야 한다는 게 참 한심한 일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그렇게 되고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재용 재판을 이번에 보고 야 이거 형사범죄 재판 정도 엉망이구나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느끼셨다면은 뭔가 대통령으로서 어떤 생각이나 결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글쎄요, 뭐 그런 부분을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케이. 이번 이재용 판결에서 쭉 드러난 재판부의 판단과 박근혜 대통령님의 재판에서 그동안 밝혀진 사실 또는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어떤 주장들 중에 서로 다른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그 이재용 재판부에서 그 우선 하나를 지적하자면 그 동계 영재센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동계 영재센터는 그 단순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가 받은 제3자 뇌물죄 부분인데 그 재단과 마찬가지 구조죠. K스포츠 재단과. 그런데 재단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계 영재센터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까지 끌어오면서 굳이 이것을 인정했던 것이죠.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을 끌어왔기 때문에 대가 관계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청탁이라는 것은 그 강도가 대가 관계보다 더 세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면 대가 관계는 당연히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지원 행위의 세 가지 축 중에 재단, 승마, 그다음에 영재센터 중에 재단만 떨어내고 승마와 영재센터 부분을 뇌물죄로 묶었는데요. 이 제3자 뇌물로 보는 영재센터는 원래 법에서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고리로 여겨집니다. 이 부분 무리스러운 굉장한 지금 부산입니다. 영재센터에 대해서 이번 재판부가 뇌물죄로 본 건데 뇌물죄의 법리상 구체적 청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가 스스로 얘기한 것은 묵시적 또는 포괄적 청탁이잖아요. 이 영재센터도 그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 재판부는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저희들로서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혹시나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야 이거 뭐 내가 5년 때렸으니까 나중에 당소심에 가서 싸워서 이 부분 적당히 뭐 합의 봐서 좀 깎아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법원에 가서 참 이런 말이라는 게 웃기는 표현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깎을 때 죄송한 표현입니다. 참 법률적으로 뭐라고 하죠? 뭐 감형이라든지. 감형. 말하자면 깎을 때 새로운 어떤 사실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기존 사실이 어떤 검증 절차에서 부정되거나 하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똑같은 사건에 대한 판단은 동일하면서도 그냥 깎아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어떤 사정 변경 없이 양형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조금 예외적이죠. 그러니까 양형에 대한 감형이 일어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든지 흔한 사건에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으면 아무래도 편한 마음으로 깎아주겠죠.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달리했다든지 요 대목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다 이런 식의 그 어떤 범죄 사실로 1심에서는 범죄 사실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을 2심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유죄가 되기 어렵다라고 만약에 변경한다면 그러면 양형도 당연히 형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빠졌으니까 그러면은 감형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영재센터를 뇌물죄로 보았지만 그 뇌물죄로 보기에는 말하자면 청탁의 구체성이 떨어지므로 배제한다는 것을 내세워서 약간 감형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이 아마 가장 그 약한 고리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그 약한 고리는 1심 재판부가 약간 고의로 말하자면 고의라기보다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은 그래서 제가 뭐 의도적으로 설정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의구심은 일반 의구심이 아마 그러니까 고등법원에 가서 새로운 논쟁에 대해서 감형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될 거다. 그렇군요. 지금 승마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사실 승마 지원처럼 그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그 민감하기도 하고 예전부터 가장 그 진실 규명과 그 많은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나 핵심은 그 박 대통령은 삼성에 의해서 최순실 씨가 특별히 어떤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승마협회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에도 그것은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승마협회가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에 또 1차 삼성에 대해서 승마협회장을 부탁했다가 2차에서 다시 한번 꺼내게 된 배경은 실제로 약
1년간이 지나는 동안 예. 삼성 내부에 무슨 이유에서인가 예. 그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승마협회에 대한 지원금조차 예. 그 제대로 교부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승마협회 임원들이나 승마에 관계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삼성이 새로 회장사가 되어서 굉장히 기대가 높았는데 통상의 회장사들이 주던 정액에 뭐 10억 정도의 지원금조차도 분기에 맞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의아해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경로로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고 예. 그 대통령의 굉장히 또 그 일종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참 많은 오해를 불러왔던 부분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 꼼꼼하게 챙기시는 부분이 예. 있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중소기업에서 그 쌀로 만든 빵을 개발했는데 예. 이게 이제 글루텐이라는 요소가 없어서 그 밀가루 빵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빵을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해서 국무회의나 이런 데서 그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이상 소개를 하십니다. 그 부분을 예. 그 쌀로 만든 예. 빵 그리고 해외 순방에 가서도 심지어는 그게 그 평이 좋았다라고 다시 한번 챙기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스타일 때문에 승마협회에 대한 부분도 이제 거듭 언급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최순실 씨라든지 정유라 씨에 대한 무슨 예. 뭐 어떤 사익 추구 이런 거로 얽혀 있는 그런 좀 부분이 있는 거죠. 아니 제가 그날 저 재판부에서 재판정에서 이 판결문으로 정식 판결문 외에 물론 조금 다른 뉘앙스일 거라고 봅니다만은 재판정에서 판사가 쭉 나레이션 한 거, 네. 그거를 쭉 나레이션 그 자체를 이제 녹취한 거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아, 네.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게 저는 이 재판부의 이 판사가 참 이런 글쎄요, 이 법대 높은 데 앉아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 판사에게 꼬치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네, 그렇겠죠. 근데 그 중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승마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늘 승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정유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 발표문에도. 네. 근데 나중에 죄책을 할 때는 보면은 정유라의 지원이라고 네. 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승마라고만 돼 있지 네. 정유라를 지원하라는 그 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발표문에도. 네. 그냥 승마 지원 계획 근데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이 법원 조사 증거에 따르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여부가 정유라와 관련돼 있음을 피고인들이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피고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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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유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걸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네. 이래놓고 정유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모관계라고 그렇습니다. 예, 예. 단정히 해놓고 예, 있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예. 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 나는 왜 어떻게 해서 이게 한 사람은 승마라고만 계속 얘기했지 예, 예. 정유라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예요. 꼼꼼히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 부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그 2차 독대 이전에 이미 합병 그 주총 결의가 이루어져 버렸기 네. 때문에 이루어져 버린 것을 무슨 청탁을 하며 1차 독대 때는 합병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은 이야기를 청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안 중에 또 3차 청탁 때는 3차 독대 때는 그 JTBC 얘기로 한참 싸우고 그러잖아요. 네. 게다가 그 현안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로 컸다고 하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금융지주회사 그 둘 사이에는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순환출자 고리 해소는 주식 처분수를 줄여달라는 청탁이고 그다음 금융지주회사 설립해달라, 허가해달라는 건데 그럼 만약 인가를 해주면 법상 이쪽에서 줄여달라고 했던 주식을 거의 대부분 팔아야 되는데 법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를 동시에 청탁한다는 것은 모순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별 행위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그 부분은 예. 김종중 사장인가도 네. 나와서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했죠. 네. 그 재판정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정이었습니까? 김동중 사장은 두 곳에 다 나오긴 했는데요. 아마 깨끗하게 정리한 곳은 저쪽 그 삼성 그래요? 재판정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랬군요. 네. 이제 쭉 재판정에 네. 서하면서 저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늘 네. 이제 모니터링을 하시죠. 그리고 증거로서 예. 검찰이 주로 증거로서 그쪽 증언의 녹취록을 제출합니다.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쪽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에서 이루어진 주요 증인들의 증언은 상당 부분 이쪽 재판에 오는 거. 증거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두 재판부의 변호사들끼리 무슨 뭐 확인 뭐 이런 그건 아니고요. 원래 변호사들끼리는 그런 걸 잘 안 합니까? 글쎄 뭐 아무래도 법원에서 못하게 합니까? 좀 엄격하게 법 규정으로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어쨌든 뭐 삼성 재판부는 뭐 워낙 큰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뭐 잘 하고 있으시고 돈이 좀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사 비용 될 돈은 있습니까? 사실 뭐 그런 뭐 삼성과 비교할 바가 아니겠지만 아니 사실은 탄핵 때부터 이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좀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사실은 방대한 작업이고 인력이 소모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승마 부분을 그렇게 봤고 한쪽은 승마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정유라라고 얘기하는 이런 언밸런스가 이번 판결문에서도 전혀 해소가 안 됐어요. 그렇죠. 전혀 해소가 안 됐어요. 그냥 뭐 승마를 이쪽 사람들은 뭐 포괄적으로 뭐 최순실 관계라고 인지했다라고 판사가 그냥 주장하는 거죠. 피고인들이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알았을 것이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때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단은 어떻게 된 겁니까? 미르하고 저 K스포츠가 사실은 이 탄핵 심판했던 헌법재판소는 미르와 K를 주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소위 헌법 제119조의 헌법적 가치를 위반했다고 주된 탄핵의 이유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배제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단 부분은 그 뇌물도 있고 직권 남용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 남용 부분은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는 별로 논해질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 판단은 하지 않은 것이죠. 다만 뇌물적인 측면에서 과연 재단 출연이 뇌물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 원래부터 너무 무리스러운 공소제기였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쪽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공익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어떻게 뇌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랑 또 그 공익재단에 출연한 열 몇 개 기업들이 쭉 있는데 왜 하필 삼성은 그 출연금이 뇌물이 되느냐라는 부분이랑 또 이번 판결문에서도 나왔지만 그 전경련에서 이렇게 공헌 비율로 관례적으로 정해준 비율에 따라 이렇게 출연금들이 나간 것이 많은데 그게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느냐 등등. 그래서 한 부분 정도 이제 뇌물 부분 정리한 것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는 그걸 가지고 주로 말하자면 때렸는데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이르렀는데 미르 K스포츠에 대해서 돈을 낸 것이 무슨 뭐 정경련에서 늘 해왔던 비율대로 한 것에 불과한 정도여서 처벌의 이익이 없다. 그 공동뇌물 이런 것도 아니라고 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형사재판에서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것도 아닌 종류의 일을 가지고 직권남용이라는 것으로 묶어서 탄핵을 시켰다. 이 가능한 겁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그 어떤 판단 법리가 형사재판의 판단 법리와 그 차원이나 층위가 꼭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형사재판은 변론으로 하고 만일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으로 가자면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 자체가 거기서도 문제가 많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것이 과연 그러한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해서 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판결문 보시면서 저거는 너무 다른데 하고 느끼신 것 또 어떤 혹시?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가장 큰 구도에서 그 제3자 뇌물죄가 있고 단순 뇌물죄가 있는데 이 재단과 영재센터는 제3자 뇌물죄고 승마는 단순 뇌물죄인데 제3자 뇌물죄로 하려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추가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요건이 예. 필요한데 그 부정한 청탁을 실제로 규명하지 못하고 묵시적인 청탁이라는 거로 얼버무려서 영재센터를 제3자 뇌물죄로 인정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단순 뇌물죄 승마 부분은 예. 이게 사실은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만 단순 뇌물죄가 되고 예. 공무원이 아닌 사람,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것은 단순 뇌물죄를 구성하기가 어렵고 선례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 공소제기 단계에서는 경제공동체라는 법에 이름으로. 없는 개념으로 그것을 마치 구성할 수 있는 것처럼 했다가 그게 비판도 많이 받고 실제로 입증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뭐 사저 구입이라든지 예, 이런 게 예. 다 해명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원론적인 대로 돌아가서 공모를 너무나 강하게 공모를 했기 때문에 마치 직접 받은 것과 같다는 그런 구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모의 어떤 증거도 없이 그렇죠. 네. 양쪽이 다 사실은 허약하군요. 네. 두 주장이. 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의 판결이 네.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글쎄 그 가장 크게 볼 때는 일단 뇌물 공여를 예.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준 쪽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예. 받은 쪽을 무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 이 대통령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의 부담이 굉장히 사실상 크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중요하다고 봤던 것이고 예. 그런 부분의 사실상의 굉장한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법치를 존중하고 원칙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판단은 판단이고 이재용 예. 부회장 재판부에서 내려졌던 판단이 자동적으로 여기에 예. 이어지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또 법리가 아닙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걸려 있는 혐의는 몇 가지나 됩니까? 18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다 기억하실 수 있나요? 제가 이루 다 기억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네. 아휴, 그러니까 뭐 뇌물죄, 네.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직권남용 직권남용. 네,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강로도 넣어놨고요. 강로. 네. 그리고 짜잘한 재단들에서 여러 가지 뭐 KD 코퍼레이션 뭐 등등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태강 뭐 사직 강요 이런 것까지도 넣어놨고요. 노태강 사직 강요 그런 거는 진재수 과장의 네. 증언 같은 것들이 전혀 그 사실이 아니었다는 증언들이 좀 나왔잖아요. 네, 네. 좀 법원 분위기는 좀 바뀌었습니까? 글쎄 그 제출 이렇게 사실상 새롭게 드러난 증언이나 증거들이 예.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의미 있는 것들이 축적되고 있는데 예. 그것이 재판부가 어느 정도로 그 부분을 평가하고 있는지는 좀 정확하게 제가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휴, 참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과 탄핵과 그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또 법의 이름을 빌린 이 무지막지한 정치적 공세와 판사들도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런 와중에 참 국민들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밥맛이 떨어지고 잠을 못 자게 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됐냐 하고 걱정하게 되고 그런데 또 그 일선에 또 우리 도 변호사처럼 또 매번 재판정 가서 또 그거를 방어를 하고 싸워야 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괜찮으세요? 저보다 수고하시는 뭐 여러분들이 있으시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이 있으실 거로 생각되는데 결국 재판부도 그 침묵하고 있는 현재 예. 목소리들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렇게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는 분들만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 현재 침묵하는 듯 보이지만 예. 사실 큰 흐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적으로는 유죄일 수가 없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국민 중에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네. 예, 많아질 겁니다. 그 박은호 증인은 언제 나옵니까? 글쎄 그 박원호 증인 경우에 진재수 예. 그 과장 증언에 이어서 바로 다음 날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 뭐 아프다는 핑계로 네. 그 부분 이경재 변호사님도 지적하셨듯이 삼성 판결 선고를 앞두고 예. 상당히 그 의도적으로 회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다음 한번 출석은 예정되어 있는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국민 중에 누구라도 특검의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부실한 수사와 또는 물론 뭐 이게 뭐 확정적인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증거의 조작이라든지 전체 스토리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 고발이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지금 뭐 특검의 무리스러운 수사 예. 부분은 이 많은 지금 공판 증언 녹취록으로 예.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예. 합병과 관련된 예. 거기 관계자들에 대해서 예. 참 그 심적으로 압박하는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리서치 팀장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리서치 팀장이 당시 결의 전에 그 어떤 보고를 한 거죠. 설명을. 예. 예. 근데 그 설명이 허위 자료에 바탕을 해서 설명을 했다는 그 자기들의 구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상당히 가족들의 계좌까지 뒤지고 자기가 뭐 거래처 혹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되는 회사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것이 없는지 아주 그냥 싹 뒤지다시피 했는데 다행히 이 최준규 팀장이라는 이분이 아무런 비리가 없었고 깨끗했습니다. 고마운 일이네. 그래서 특검의 그런 어떤 압박과 회의에 그 넘어가지 않고 그 일관되게 허위 자료에 의한 보고는 없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공판정에 나와서 마침내 특검에서 수사 받을 때 당신 계속 그렇게 버티면 옷 바꿔 입고 나랑 만나는 수가 있다. 구치소는 좀 춥다. 이렇게 수사관이 말했다는 것을 증언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러한 예들이 그 한 건만이 아닙니다. 참 그 검사가 했다는 얘기보다 더 나쁜 얘기가 제 입에서 나오려다가 마네요. 그 검사에 대해서. 검사라는 게 그런 직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뭐 특별히 저희들이 알아야 될 만한 뭐 네. 오늘 못다 하신 얘기 중에 네, 뭐 지금 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예. 그 주필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지만 저도 정말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검찰과 검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예. 기소가 됐으면 끝까지 예. 그 기소를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 아니고 예. 기소가 진실을 되었더라도 밝혀내야 그것이 공판 과정에서 예. 무죄의 어떤 증거가 나오고 예.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인정하고 공소를 예.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정의를 향한 검찰의 그렇죠. 진정한 예. 기능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우리 검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저 뭐 억지로 말하자면 얼개가 만들어진 거를 네. 끝까지 어떻든 뭐 우격다짐으로라도 네. 뭐 그 하여튼 그 골격을 유지해서 어떻게 하려는 게 마치 검사의 맡은 임무인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진동 재판장님 그 판결 1심 판결이 났지만 사실 그 심적 압박이나 여러 가지 그 느꼈던 짐은 상당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요번 그 박근혜 대통령 재판 맡고 있는 김세윤 부장 판사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재판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경제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근대화 자유 부분도 예. 그 외국에서 기적이라고 칭할 만큼 예. 놀라웠는데 이 정치적인 또 법적인 선진화 부분의 과제도 예. 그 단기간에 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예. 그런 진통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수백 년에 걸친 예. 어떤 영국 같은 경우에 축적이 예.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그 강직한 판사들, 예. 그 몇몇 강직한 판사들이 사실은 예. 이 근대 민주주의를 열어젖힌 1등 예. 공신이라고 그럼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재판부도 어떤 역사의 그런 중차대한 과제를 지고 있다는 점을 정말 예. 사명감을 갖고 그런 부분에 임해 주셨으면 예.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 위대한 판사들이 목록이 있죠. 그분들이 그 시대에 해냈던 용기 있는 판단들도 다 살아있는 것이고, 그죠? 그렇죠. 네. 어떻든, 오늘은 일단 공판이 없습니다. 네. 내일 합니까? 네, 내일 있습니다. 월화수목인가요? 월화목금. 월화목금이요. 어떻든 이 대통령께서 좀 용기를 가지고
재판을 임해 주실 수 있도록 많이 이제 변호인으로서 조력을 좀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변호인들도 어떻든 이 한 목숨 바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범죄 사실이 발견되어서 새로운 영장이 구속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면 네. 일단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참 우리는 그런 것에 지금 기대해야 한다는 게 참 한심한 일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그렇게 되고,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재용 재판을 이번에 보고 야 이거 형사범죄 재판 정도 엉망이구나,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느끼셨다면은 뭔가 대통령으로서 어떤 생각이나 결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글쎄요, 뭐 그런 부분을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케이. 이번 이재용 판결에서 쭉 드러난 재판부의 판단과 박근혜 대통령님의 재판에서 그동안 밝혀진 사실 또는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어떤 주장들 중에 서로 다른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이재용 재판부에서 우선 하나를 지적하자면 동계 영재센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동계 영재센터는 단순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가 받은 제3자 뇌물죄 부분인데 재단과 마찬가지 구조죠. K스포츠 재단과. 그런데 재단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계 영재센터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까지 끌어오면서 굳이 이것을 인정했던 것이죠.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을 끌어왔기 때문에 대가 관계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청탁이라는 것은 그 강도가 대가 관계보다 더 세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면 대가 관계는 당연히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지원 행위의 세 가지 축 중에 재단, 승마, 그다음에 영재센터 중에 재단만 떨어내고 승마와 영재센터 부분을 뇌물죄로 묶었는데요. 이 제3자 뇌물로 보는 영재센터는 원래 법에서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고리로 여겨집니다. 이 부분 무리스러운 굉장한 지금 영재센터에 대해서 이번 재판부가 뇌물죄로 본 건데 뇌물죄의 법리상 구체적 청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가 스스로 얘기한 것은 묵시적 또는 포괄적 청탁이잖아요. 이 영재센터도 그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 재판부는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로서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혹시나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야 이거 이번 재판에 대해서 어떤 소회를 얘기하셨나요? 글쎄, 이재용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전에 들으시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 소회가 없지 않으실 텐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형사 재판에 대해서 이때까지 형사 재판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어떤 절차 진행이나 제도에 대해서 어떤 존중하고 어떤 기대라면 기대, 형사 재판은 다를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당신 본인의 재판과 또 한편으로 옆에서 진행된 재판을 이렇게 보고 듣고 그렇게 해 오셨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특히 어떤 아무런 증거 없이 최순실 씨, 최서원 씨와의 어떤 공모했다는 그런 판결 태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라는 그런 좀 소회를 갖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재용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하여 뇌물을 받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모 사실 자체를 부인하시죠. 그럼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번 판결 나고 난 다음에 본인 입으로 그게 말이 되느냐 또는 그런 일이 없었다. 변호인들이 그 점을 잘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말이죠. 평소 일관되게 말씀해 오신 것입니다. 최서원 씨와의 공모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도 더욱 분명히 강조하셨고, 예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많이 거론되었던 코아 스포츠, 나중에 비덱으로 개명된 코아 스포츠에 대한 금원 송금 같은 경우에는 코아 스포츠의 존재 자체를
언론에서 보도하기 전까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코아 스포츠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그건 지금 법정에서 어느 정도 확정된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본인이, 예. 법정에서 바로 막 그 첨예한 쟁점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특검도 그건 받아들이나요? 아니죠. 이번 재판 보면 안 받아들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쪽에서 일종의 그 피고인 신문 같은 것들이 아마도 증거로 그쪽 재판부에도 제출이 됐을 텐데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서원 씨와의 공모 부분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고 또 구체전에서 여러 가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자면 구속 기한으로 되어 있는 10월 중순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속 기한 문제가 사실 큰 쟁점으로 대두될 것인데요. 원칙상 그 6개월의 구속 기한을 넘게 되면 실제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을 한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유라든지 이런 사회적 이유를 고려하지 말고 법적으로 보고 또 선례를 생각한다면 만일 시한을 넘어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 이를 우려해서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또 그 추가 영장 청구 부분이 검찰은 또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뭔가의 범죄를 가지고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서 새로운 구속 기간을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은 근데 사실상은 무리인 것이 이미 공소장, 구속영장 청구가 다 겹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SK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SK는 지금 그 뇌물 요구라고 이렇게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데 그 구속영장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SK 부분이. 그래서 만일 무언가 검찰 쪽에서 또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 SK 공소 사실을 가지고 혹시 추가 영장 청구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굉장히 무리스러운 것이 SK에 대한 주요한 심리를 거의 마쳤습니다. 여기 재판에서. 이미 마쳤는데 그것을 심리하겠다고 6개월의 새로운 구속기간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스러운 주장인 거죠. 세계인권사에 기록될 만한 참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처리하는 정도 같으면 일반 뭐 시민들의 권리나 이런 데 있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러면 또 10월 지금 잡혀있는 날짜는 10월 언제까지입니까? 10월 구속기한이 10월 15일경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안 되면 또 뭔가 검찰에서 무리수를 해서 연장시키거나 만일에 그때 이제 그 담당 지금 재판부가 이제 그 판단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뭐 영장 판사가 또 있습니까? 만일 추가 영장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다른 재판부, 영장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입니다.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원칙으로 따른다면 법 원칙을 따른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군요. 다른 예를 들어서 새로운 분한테 증거를 내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어떤 증거라는 게 사실 나올 수가 없는 게 그러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지금 얘기되는 것들도 아주 그냥 막연한 정황인데요. 이를테면은 승마 지원이 이루어진 후 피고인들, 즉 이재용 부회장 삼성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한 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박상진 사장이 아프리카 순방 때 대통령과 악수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식으로 특검은 공소장에 적었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근데 여기는 그걸 증거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 최서원 씨가 뒤에 박상진 사장에게 전화해서 악수는 잘 하셨냐라고 물은 것이 굉장히 특별한 무슨 증거인 것처럼 또 특검은 주장했는데요. 그 부분은 대통령과의 악수 장면이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다 그걸 볼 수 있었던 정보인 거죠. 사실 제가 볼 때는 최순실이 사기거든데 어떻든 오늘 몇 번 대통령께서 공모관계는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공모라니 또 어떤 뭐 혹시 다른 글쎄요. 지금 뭐 가장 직접적인 부분은 그 부분 공모에 대한. 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형사재판이라는 거 내가 그동안 좀 믿었는데 이재용 재판 보니까 형사재판도 웃기는 재판이 되고 말았다. 무슨 뭐 앞으로는 이 법정에 뭐 뭔가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든가 뭐 어떤 내 입장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든가 뭐 이런 말씀은 없었어요. 그런 얘기 못합니까? 바로 뭐 어떤 과격하거나 뭐 급진적인 어떤 생각을 하시거나 표현하시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재판 제도, 우리나라의 어떤 법치를 지금까지도 존중해 오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징적 의미가 크시죠. 그래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서 재판 속에서 그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여전히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재용 부회장 선고를 보면서 과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만으로 이 진실이 규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좀 더 갖게 되신 부분도 또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무슨 뭐 박 대통령께서 무슨 뭐 일체 재판을 거부하신다거나 뭐 그 단계는 지금 아니군요. 그런 뭐 이런 그건 아니군요. 대통령 지금 박 대통령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앞으로? 사실 그 공소 사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예. 그 제대로 이 재판으로 예를 들어 호아스포츠 존재를 몰랐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달이 됐을 텐데 아마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달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상례로 볼 때 이런 얘기죠. 예, 아마도 여기에 피고인 신문 조서를 그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그 참고 자료 혹은 증거를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예. 근데 왜 인정이 안 된 거군요, 이쪽 재판에서. 지금 결과로 봤을 때는 예,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물증이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 공모 관계는 인정하는 예를 들어 그 대통령은 아마 이제 김종 차관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김종 차관에게 승마 선수 정유라를 직접 언급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김종 차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같이 있었다고 말해주는 김종덕 장관은 이 사실을 들은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부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은 김종 차관, 신빙성이 떨어지는 김종 차관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인데 오히려 재판부는 이 승마 선수 정유라를 직접 언급한 점이 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번 이재용 재판부는 마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가 이재용에게 직접 되었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 전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안종범 수첩에도 전혀 적혀 있지 않았고. 아니 이재용 본인 입으로도 자기가 대통령으로부터 뭐 정유라라는 얘기 자체는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몇 번 진술을 했거든요. 그럼요. 그 참 희한한 판결이 어떻든 났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좀 공모라는 게 말이 되느냐. 전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돈 달라고 무슨 공모를 정확하게 뭐 돈 달라고 했다고 뇌물을 달라고 했다고 하면 적어도 구체적인 공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친하다고 해서 뭐 이번엔 경제통일체 이런 말도 없었잖아요. 경제공동체는 아무래도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그 부분 말고 보다 그 좀 어떻게 보면 짜낸 듯한 논리인데 그 공모를 했으니까 비공무원이 그 지원을 받은 것도 공무원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버린 것인데 그렇다면은 제3자가 받았을 때 제3자 뇌물대를 따로 두고 있는 법에서 이 체계상 굉장히 무리스러운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공모를 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무슨 이번에 이재용 재판부에서 무슨 뭐 확고한